안녕하세요. 역경을 딛고 스스로 성공을 성취한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뒤늦은 제 성공의 비결은 오기와 감사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었던 인간들보다 반드시 더 잘 살겠다는 오기와 무너져 있던 저를 붙잡고 일으켜준 은인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감사의 마음 말이죠. 감사는 빨리 늙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한다는 뜻이라더군요. 그리고 전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고마운 마음 따윈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사람들의 비참한 몰락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전 처가 식구들과 전 아내죠. 저를 철저히 짓밟았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업했어요. 저와 달리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대학을 마친 후 부모님이 계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 터를 잡았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대학 생활 끝물에 만난 여자친구와 무려 8년을 연애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모르는 사이인 여자친구를 뺑소니 치고 도망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아준 걸 시작으로 여자친구가 제게 적극 연락을 해서 인연이 되었거든요. 2살 어린 여자친구는 의대생이었어요. 서울에 위치했던 여자친구의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고 당시 어머니까지 대장암 2기로 투병 중이라 형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훨씬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전 그런 여자친구를 돕기 위해 많은 헌신을 했죠. 등록금을 보태주고 생활비를 도와주는 등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친구를 응원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여자친구만큼이나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도 제게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 두 분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대장암에 좋다던 음식과 소고기를 선물로 들고 방문했었죠. 아이고, 우린 차린 것도 많이 없는데 뭘 이렇게 양손 가득 들고 왔어? 영애 가족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올 수야 있나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머님? 덕분에 괜찮아. 우리 영애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네, 영식군. 앞으로도 우리 영애랑 싸우지 말고 오래오래 잘 만나줘. 와, 형, 이거 한우네요. 저 한우 처음 먹어봐요. 진짜 우리 미래의 매형 최고. 매형? 이거 듣기 너무 좋은데?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여자친구 집에 종종 왕래를 했습니다. 대학 다니느라 바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동생을 대신해 휴가를 쓰고 어머님을 병원에 몇 번 모시고 가기도 했죠.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선 일당제로 막노동을 나가셨기에 일을 빠지면 어려운 형편에 타격이 컸거든요. 이외에도 언제 한 번은 돈을 모아 여자친구 아버님께 안마기를 선물해 드리기도 했고 넘어져서 한동안 다리에 깁스를 해야 했던 여자친구 남동생을 시간이 맞을 때마다 학교에 태워다 주고 데리러 가기도 했어요. 여자친구와 가족들은 항상 제게 고맙다고 말하며 저를 자기들의 인생의 은인이라고 말해주더군요. 너무 과장된 표현에 저는 쑥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여자친구와 가족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비록 서울에서 멀어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초대로 인해 여자친구는 몇 번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아 대견하다며 여자친구에게 무척 잘해주셨죠. 여자친구는 노력 끝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 사이 장모님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되찾으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사람의 이기적인 심리를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대형 병원에 취업까지 확정되자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찬밥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자네 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자꾸 여자 집을 들락거리나? 괜히 주위에서 보면 내 딸 흉봐. 앞으로 우리 집 오는 거 자중하게. 자네는 대기업으로 이직 같은 거 못하나? 의사를 만나려면 사자 직업은 못 돼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심지어는 여자친구의 동생까지 슬금슬금 저를 피하더라고요. 너무 변해버린 모습에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자친구와 술을 한잔하며 전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어요. 너희 부모님께서 이젠 내가 사이로 성에 안 차시나 봐. 예전엔 날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우리 만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오빠,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가족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잠깐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 거야. 걱정 마. 금방 원래대로 다들 돌아올 거야. 오빠가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잊으면 다들 사람도 아니지. 오빠, 그동안 변함없이 내 옆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이 세상에 내 짝은 오빠 단 한 사람뿐이야. 이젠 내가 오빠 책임질게.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같은 말 하지 말고 내가 오빠 평생 호강시켜 줄 수 있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렇게 여자친구의 청혼으로 우린 연인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젠 장인 장모가 된 아내의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 했지만 흔들림 없이 제게 믿음을 주는 아내를 믿고 저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또한 아내의 말대로 처가 식구들의 저에 대한 태도는 일시적인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단단한 우산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가 식구들은 직업적 수준 차이가 난다며 점점 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어느 명절날 처가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막 처가로 올라간 터라 장거리 운전이 피곤했던 전 작은 방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뻔히 아는 장모가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통화 소리를 듣고 저는 자괴감에 빠지고 말았죠. 우리 영애 방금 왔지. 우리 사위?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데 에휴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지금도 방에서 자고 있는데 드르렁대는 코를 콱 쥐어박아 버리고 싶더라니까. 그놈만 아니었어도 우리도 충분히 의사나 사자 직업 사이 정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예전에 그놈 칭찬하지 않았었냐고? 그놈이 진짜 여우인 거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양복쟁이 주제에 의사 안에 얻으려고 무려 8년 동안이나 공을 들인 거라니까. 바보같이 그땐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멍청하게 좋아한 거야. 그걸 이제야 깨달았으니 우리가 누굴 탓해? 바보같이 착한 우리 영엔 그놈의 의리가 뭔지 또 정이 뭔지 마음이 약해져선 그냥 그놈하고 결혼한 거야. 웬만한 남자를 옆에 세워놔도 우리 영애가 빠질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 때마다 복장 터져 죽겠어. 에휴, 얼른 속 시원하게 이혼이나 해버렸으면 소원이 없겠네. 장모는 저만 보면 못마땅하게 눈을 치켜뜨기 바빴습니다. 장인과 처남의 태도 또한 별다를 바가 없었죠. 장인어른, 오랜만에 퇴근하고 과메기에 소주 한잔 하실래요? 과메기 같은 소리 안 해. 자넨 장인에 대한 예의도 없나? 장인을 대접하려면 적어도 고급 횟집 정도는 데려가야 할 거 아니야. 의사 딸도 내 친구는 사업하는 사위 둬서 맨날 골프에 고급 한정식 집에 호강하고 산다는데 난 고작 과메기 같은 거나 얻어먹고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뭐로 생각하겠나? 에이, 직업이 별로면 돈이라도 많이 벌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장인어른. 예전엔 과메기만큼 맛있는 안주가 없다고 하시면서 저랑 자주 드셨잖아요. 저는 장인어른 생각나서 일부러 전화드린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내 딸이 의사잖아, 의사. 의사 아내를 뒀으면 자네도 처가 대하는 수준을 좀 높여야지.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처남, 생일 축하해. 이거 트레이닝복 세트야. 처남 요즘 운동 시작했다며? 좋은 거 입고 운동하라고 질 좋은 메이커로 샀어. 생일 선물로 운동복이요? 아, 이런 거 줄 거면 차라리 그냥 용돈으로 주시지. 누나, 설마 저게 다야? 돈도 잘 벌면서
뭐 브랜드 노트북이라던가 그런 거 없어? 친구들한테 누나 의사라고 엄청 자랑해놨는데 생일 선물로 운동복 받았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마음에 안 들어? 열심히 고른 건데. 근데 처남, 선물은 마음이지 금액이 다가 아니잖아. 그리고 처남이 전화로 요구했던 용돈 100만 원이나 200도 넘는 브랜드 노트북은 생일 선물로 주기엔 가격이 너무 과했어. 아무리 처남 누나가 돈 잘 번다고 해도 우린 재벌이 아니야. 받기 싫으면 그냥 받지 마. 아이, 그걸 또 왜 뺏어가요? 줘요. 입으면 되잖아요. 그 돈이 과하긴. 누난 돈 잘 버는데 매형만 못 버는 거면서. 야, 송강현. 내가 의사지 네가 의사야? 왜 네가 내 직업 가지고 유세야? 그리고 이 운동복도 좋게 30만 원도 넘게 주고 산 거야. 네 매형이 매장까지 직접 가서 고르고 고른 거라고. 다들 너무하네 정말. 엄마도 아빠도 너도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한테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잊었어?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오빠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어? 나 이러면 이제 친정 안 올 거야. 화도 나고 서러웠지만 아내는 항상 제 편이었기에 저는 그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처가 식구들에게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죠. 선물도 하지 않고 아내와 상의하에 무슨 날이면 형식적인 용돈만 챙겨드렸어요. 저밖에 모르는 아내만 아니었다면 진즉에 이혼하고 연을 끊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마저 결국엔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아내는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지더군요. 대체 왜 이러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에 보니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저희 아파트 정문 앞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어요. 차에서 내려 서로 껴안고 진한 스킨십을 나누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거든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 그 남자와 긴 작별 인사를 한 아내는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잠깐 멈칫한 후 그대로 유유히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 버렸죠. 충격에 잠시 자리에 굳었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당황하긴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놈 대체 누구야? 당신 요즘 태도가 이상하더니 여태 바람 피우고 있던 거였어? 차라리 잘 됐네.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이런 거 보면 나도 마음이 참 약하다니까. 당신에 대한 정 때문에 여태 이혼 못하고 있었거든. 이혼? 당신 왜 이렇게 당당해?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 마당에 이게 무슨 태도야?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 나도 불만 정말 많았는데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들 때문에 고마워서 정으로 버티고 있던 거야. 나 우리 결혼 생활 슬슬 지긋지긋했어. 결혼 잘한 주위 여의사들은 남편이 일에만 집중하라면서 가사 도우미도 불러주고 옷장엔 죄다 명품에 휴가 땐 비싼 해외여행도 잘만 다닌다던데 난 이게 뭐야? 나도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명품도 쓸어 담고 싶어. 떼돈 벌려면 개원하는 게 답이라던데 당신이나 당신 집이나 나한테 병원 차려줄 돈도 없잖아. 나도 그러기 싫은데 주위 의사들이랑 나랑 너무 비교돼서 짜증났단 말이야. 그래서 고작 한다는 짓이 바람이야? 당신 나 평생 호강시켜준다며 살면서 나한테 받은 은혜 갚겠다며 그 결과가 이거야? 우리 고작 3년 살았어. 30년도 아닌 3년. 나도 의리 지키려고 별 볼 일 없는 당신이랑 3년이나 산 거야. 그 사람 자기 사업하면서 돈도 많이 번 사람이야. 자기한테 오면 평생 사모님처럼 살게 해주겠대. 내가 원하면 내 병원 개원도 해주겠다더라. 당신 나한테 이런 것들 다 못 해주잖아. 안 그래? 결국 당신도 돈이야? 나 배신하면 사람도 아니라고 당신 식구들한테 막 퍼붓더니 당신도 결국 사람이길 포기한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괜히 양심 있는 척하는 사람보단 그냥 돈의 노예가 될래. 살다 보니 돈이 다는 아니어도 돈이 최고인 거 맞더라고. 그동안 당신이 고생해 준 거 내가 이 아파트에 주는 걸로 퉁치자. 이 정도면 보상으론 충분하지? 장난쳐? 이 아파트 당신하고 내 돈 합쳐서 대출받아서 산 집이잖아. 공동 명의에다 아직 대출금도 남은 이 아파트를 나한테 주고 입 싹 닫겠다고? 그것도 그렇게 적선하듯이? 3년 동안 대출금 갚는데 내 돈이 더 들어간 것도 사실이잖아. 어차피 당신 내 바람 증거 잡아서 소송 걸어도 딱히 받을 수 있는 거 많이 없는 거 알지? 위자료 대신 이 집 준다니까? 우리 사이에 애도 없으니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구질구질? 그래, 이혼해. 하자고. 근데 절대 당신 뜻대로 쉽게 못 해주지. 11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내가 만난 여자가 고작 이 정도였다니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해진다. 당신 같은 여자를 평생의 배필로 생각하고 죽도록 헌신한 내가 미친 듯이 미워져. 나 당신이나 그놈이나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진짜 끝까지 추하게 굴래?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당신 말대로 우리 함께한 지가 벌써 11년이야. 그 긴 세월의 끝을 이렇게 추잡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 세월을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당신이야.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그럼 내 손으로 직접 당신 짐 다 갖다 버릴 테니까. 제 말에 아내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아내가 돌아오지 않은 그날 밤 내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낸 후 심부름 센터를 찾아가 그 상간남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너무 큰 배신감에 어떻게든 그 두 연놈을 물먹이고 싶었죠. 그리고 저는 급하게 만든 허접한 피켓을 가지고 아내 병원 앞에서 침묵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8년 동안 뒷바라지해준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운 의사를 어떤 환자가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병원 앞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댔어요. 한참 뒤 저는 병원 측에서 부른 듯한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와야 했죠. 그날 집에 들어와 보니 이미 자기 짐을 싹 빼서 보낸 듯한 아내가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덕분에 나 병원장님께 불려가서 욕 한 바가지로 먹었어. 나 망신시키니까 속이 시원해? 근데 당신이 계속 병원 앞에 오면 병원이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텐데 당신 그거 감당 가능하겠어?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여기 이혼 서류에 서명해. 나 방금 친정으로 내 짐 다 보냈어. 이혼 서류는 내일같이 내려가기로 해. 의연한 척 하지 마. 의사도 어차피 서비스업이라 평판이 생명이라고 당신이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당신 지금 무섭지? 명예훼손 같은 거 겁냈으면 애초에 나 병원 앞에 찾아가지도 않았어. 두고 봐. 난 내일도 모레도 그 병원에 계속해서 찾아갈 테니까. 아내는 결국 씩씩대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생각보다 빨리 저는 상간남의 신산 정보를 알 수 있었어요. 그놈은 정말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맞더라고요. 나이도 아내보다 2살이나 어린데 말이죠. 심부름센터 직원이 찍어온 사진 속엔 바로 어제나 그 전날 만났는지 아내와 상간남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느끼하게 웃고 있는 그놈의 얼굴을 보자 다시 부하가 치밀더군요. 월요일이었던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해 한동안 쓰지 않았던 연차를 몰아쓰고 싶다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곤 당장 반차를 내고 그놈의 회사로 향해 그놈을 찾아내자마자 멱살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놈은 적잖이 당황한 표정으로 마구 주위를 살펴댔죠. 네가 내 아내랑 바람 피운 놈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녀를 꼬여내? 어? 이거 왜 이러십니까? 놓으세요. 아, 놓으라고. 당신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인 거 몰라? 너 같은 놈한테 명예라는 게 있긴 하냐? 그러는 넌
내 인생을 훼손시켜 놓고 밥이 입으로 넘어가든? 이 빌어먹을 자식아.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놈에게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곤 경악을 한 그놈 회사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이 회사 대표라는 이 자식 엄청난 파렴치 아닙니다. 유부녀인 내 아내를 꼬여낸 천벌을 받을 인간이에요. 이런 비도덕적인 놈이 여러분에겐 도덕성을 지키던가요? 다들 항상 경계하세요. 자기 탐욕을 위해서라면 남의 아내를 뺏는 짓 따윈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놈이니까요. 당신 언젠가 분명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 치르게 될 거야. 이딴 회사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어? 당신 같은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망해버려야 돼. 선생님, 그만하세요. 회사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김주임, 얼른 건물 경비원 좀 불러줘. 다투는 과정에서 저 또한 그놈의 주먹에 몇 대나 얻어맞기도 했어요. 저는 결국 직원들의 손길에 의해 그놈에게서 떨어져야 했고 뒤늦게 달려온 건물 경비들의 손에 끌려나갔습니다. 건물 내 다른 회사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그런 저를 구경하고 있었죠. 저 회사 대표 유부녀랑 바람 피웠나 봐. 세상에 생긴 거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 어깨 바닥 좁은데 금방 소문나겠네. 이 건물에 이쪽 계통 회사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날 저녁 처가 식구들이 전부 저를 찾아왔더군요. 장모라는 인간은 제게 휴지 곽까지 던지며 마구 소리쳐댔죠.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우리 집 귀한 사위 될 사람을 자네가 뭔데 망신시켜? 사위요? 벌써부터 전 당신들 사위도 아니다. 그거예요? 당신들도 그놈 존재 다 알고 있었던 거냐고요? 나 내일 초부터 자네가 우리 집 사위랍시고 들어온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결혼도 서로 수준이 맞아야 잡음이 없는 거야. 가뜩이나 이 비싼 아파트를 자네한테 준다는 것도 배알 꼴려 죽겠는데 이제 내 딸하고 내 사위 앞길까지 망치려고 들어?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성질만 더러워진다더니 자네가 딱 그 꼴이구먼. 추태 그만 부리고 이제 얌전히 이혼해. 기왕 추태 부린 김에 미친 척 좀 더 해보죠 뭐.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암투병 중인 당신한테도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다들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걸 몇 년을 우려먹는 건가? 자네 아니었어도 어차피 다 나을 병이었어. 그깟 푼돈 들이면서 우리한테 잘해준 일로 내 딸 발목 잡는 짓 이제 그만하게. 그래요 매영. 어차피 이미 끝난 인연 때문에 그렇게 기운 쓸 필요 뭐가 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예? 매영 지금 너무 추해요. 이 천하의 모렴치한 인간들. 어떻게 집안 인간들 중에 양심이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 난 당신들이 당신들 딸 대신해서 나한테 사과라도 하러 온 줄 알았어. 그래서 집 문도 열어준 건데 내가 바보였네. 당신들 언젠간 분명 천벌받을 거야. 당신들 딸이 누구 덕에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는지,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싹 다 기억에서 지워버린 당신들 또한 언젠간 세상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릴 거야. 사람은 뭐든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는 법이니까. 나가. 당신들은 더 이상 내 가족 아니야. 그렇게 그들을 쫓아낸 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만 그들에게 진심이었던 것 같았죠. 그 뒤 저는 몇 번 더 아내의 병원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저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러더군요. 정말 우리가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끝내시겠어요? 하세요. 근데 제가 처벌받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병원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더 빠를까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절 배신한 제 아내가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 건은 이미 병원 내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있을 재계약 때 우린 더 이상 손영의 의사와 계약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사장님의 시위를 본 동네 사람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러니 우리 병원에 피해를 주는 일을 제발 그만둬 주세요.
아니면 저희 병원도 정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사장님 가정의 일은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병원장의 말에 그제야 저는 시위를 멈췄습니다. 재계약 불발 소식을 들은 아내는 시근덕대며 제게 찾아왔더군요. 어디 해보자 이거지? 나랑 만나는 사람, 당신이 찾아왔던 일 알게 된 다른 회사랑 계약도 하나 불발됐어. 당신, 내가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이랑 같이 진짜 고소할 거야. 아파트고 뭐고 어디 소송을 한번 싸워보자. 어? 싫어. 협의 이혼하고 아파트 내놔. 고소도 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안 그럼 나 당신 옮기는 병원도 어떻게든 알아내서 똑같은 짓 또 할 거야. 개원을 하면 그 병원 앞에서 농성이라도 벌일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내 청춘을 다 바친 아내한테 배신당한 사람이야. 더 무서울 것도 없다고. 인생 한번 말아먹어 볼래? 아니면 순순히 아파트 내놓을래? 당신 진짜 왜 이렇게 독해졌어? 지금 나 겁박하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어? 똥밭에서 구르면 내 몸에도 똥이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도 이젠 당신네 가족한테 나는 더러운 악취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아파트 내놓고 도장 찍어. 아니면 진짜로 끝까지 해보던가.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협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저는 받아낼 수 있던 위자료보다 큰 이득인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고 아내와 갈라서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은 분개에 맞지 않으면서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어머니. 속 시원하게 복수됐으니 이제 저도 제 인생 다시 새 출발해야죠. 저 보란 듯이 잘 살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동생들도 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의연한 듯 이야기했지만 사실 전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들이 저를 조롱하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호구처럼 저를 배신한 전 아내와 전 처가 식구들에게 헌신한 등신, 계속된 무시에도 전 아내를 믿고 버텼던 미련 곰탱이, 평생 헌신한 여자한테 복수하겠답시고 몸부림쳤던 추잡한 인간. 꿈속의 사람들은 저를 향해 그렇게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죠. 저는 현실의 사람들까지 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는 것처럼 느껴지는 피해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회사 생활에까지 지장을 받아 회사도 그만두었고 잘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집안에 틀어박혀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끌어낸 건 대학 때부터 절친했던 제 친구였어요. 폐인처럼 지내던 저를 찾아온 친구는 그런 저에게 냅다 주먹을 내리꽂았죠. 그리고 친구는 진심으로 화를 내며 흐느끼더군요. 이 바보야. 피해자는 넌데 왜 너만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 네 인생 망가뜨린 그 연놈들은 다 잘 살고 있다더라. 인생 망했네 뭐네 하면서도 결국 두 연놈은 너랑 이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재혼했대. 네 장인 장모였던 인간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네 처남이었던 그놈은 아예 회사도 그만두고 그놈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그리고 네 아내도 아예 그놈이 병원 개원해줘서 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대. 근데 왜 너만 이러고 있어야 되냐? 정신 차려. 네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놈들이 너 이렇게 된 거 알면 퍽이나 지들 행동을 후회하겠다. 오히려 저런 놈 빨리 쫓아내기 잘했다면서 박수치겠지. 너 그 꼴 보기 싫으면 정신 차려. 그놈들한테 보란 듯이 더 잘 살란 말이야. 알았어?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또한 저와 다르게 승승장구하고 있다던 그 집 인간들 때문이라도 이를 악물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이미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던 상태였고 몸도 마음도 이미 많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친구는 그런 저를 위해 한 심리 상담센터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줄 은인을 만나게 되었죠. 강영식 씨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부터 차근차근 버리셔야 돼요.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
피해를 당한 이유를 본인 안에서부터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찾는 건 그다음 문제예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영식 씨? 전보다 표정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자괴감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잘 됐네요, 영식 씨. 이젠 그들에 대한 화를 영식 씨 스스로를 위해서 내려놓아 보세요. 그들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한편으론 탐욕 때문에 영식 씨의 선의를 욕심과 어리석음이라고밖에 치부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영식 씨라는 보석을 잃게 된 거예요. 진정 불쌍한 사람은 그들에게서 벗어난 영식 씨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바로 심리 상담가 선생님이었어요. 저보다 5살 어렸던 그분은 항상 제 자존감을 높여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선하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건 물론 그분의 일이었겠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투에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첫 상담을 시작으로 저는 약 1년간 그 센터를 다니게 되었고 용기를 낸 저의 되시 끝에 우린 1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새 아내를 위해서 저는 한 번 더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사회를 봐준 친구가 바로 저를 그 센터에 등록해준 그 친구랍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신혼여행 때 그 친구에게 고급 양주를 선물해 주었어요. 돈 봉투를 건넸지만 친구가 화까지 내며 거절했었거든요. 한편 재혼 전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며 그 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했죠. 어둠 속을 헤매던 제게 손을 내밀어주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준 지금의 아내 덕분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조금씩 도약을 할 수 있었고 41에 뒤늦게 얻은 아들이 3살이 되었던 해 서울 중심의 아파트 자가로 다시 이사 갈 수 있을 만큼 제법 성공해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아파트로 입성한 날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재기할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나에게 힘을 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태껏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인생의 실패자로 살고 있었을 거야. 한 번 결혼에 실패했던 사위를 아무 편견 없이 받아주신 당신 부모님께도 처제에게도 나 살면서 정말 잘할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눈에 눈물 낼 일 없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 옆에서 지켜봐줘.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여보. 당신이 멋진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당신은 공을 나에게 다 돌려주는 좋은 사람이기까지 해요. 그런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건 오히려 나인걸요? 내가 당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전 그런 아내와 아들과 함께 꿈만 같은 매일을 살게 되었죠. 저를 비참하게 버렸던 전 처가 식구와 전 아내에 대한 생각은 점차 잊으며 말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저는 아내의 권유로 봉사활동을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주는 게 저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봉사를 하면 분명 당신에게도 좋은 일들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비록 쉬는 날 몸을 일으키는 것이 고되긴 했지만 난생 처음 시작한 봉사는 넘치는 보람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소외계층을 후원하며 연탄 봉사, 고암 봉사 등 아내와 함께 많은 봉사를 나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전 아내와 이혼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군요. 그해 어느 날 저는 아내를 따라 이번엔 난생 처음 무료 급식 봉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생각지도 못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많이 드세요, 어르신. 아이고, 오늘은 고기 반찬이 많네요.
복 받으실 겁니다, 사장님. 어르신도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아내와 나란히 서서 무료 급식을 나눠준 지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줄지어 있던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연신 고개를 굽신거리며 제게 식판을 내밀더군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본 저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밥 좀 많이 주세요, 사장님. 저랑 남편이랑 이틀이나 굶었어요. 특히 그 고기 반찬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리를 쩔뚝이며 걷던 할머니는 제 손에 들려있던 배식 스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하더군요. 비록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12년 전 제일 앞에 나서서 저를 내쫓았던 두 사람, 바로 전 장모와 장인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리기까지 하더군요. 오래도록 잊고 있던 지난 과거가 물밀듯이 떠올랐거든요. 두 사람은 미동이 없던 저를 그제야 의아한 눈빛으로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향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낸 순간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죠. 자네는? 강서방, 자네 강서방 아닌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다리를 쩔뚝이던 전 장모와 백발이 된 전 장인은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강서방이라는 말에 저는 인상을 구기고 말했어요. 누구더러 강서방이라고 하십니까? 날 사위 자리에서 내쫓은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잖아요. 아이고, 강서방, 잘 지냈는가? 이게 얼마만이야 그래. 그런데 그때 이 짧은 대화를 듣고 옆에 서 있던 아내가 눈치를 챘나 보더라고요. 아내는 저와 그들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제 손에 들려있던 배식 스푼을 집어들고는 이렇게 말해 주었죠. 여보, 여긴 내가 알아서 하고 있을 테니까 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요. 그들이 누군지 알면서도 아내는 끝까지 저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곤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했죠. 그리고 식판을 든 두 사람과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게 된 그간의 사정은 가히 충격적이더군요. 먼저 입을 연 건 전 장인이었죠. 자네 얼굴이 폈구먼. 잘 살고 있는 모양이야. 네, 저 사업으로 제법 성공해서 살고 있어요. 그랬구나, 그랬어. 참 잘 되었네. 축하하네. 그건 그렇고 두 분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데서 밥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 잘난 의사 딸의 사업가 사위는 어쩌고요? 우리 쫄딱 망했네, 강서방. 이게 다 그 사위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놈 때문이야. 그 놈은 아주 사람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놈이었어. 처음엔 우리 딸한테 병원도 개원해주고 둘이 잘 살았네. 우리한테도 돈도 펑펑 써서 우리도 잠시나마 떵떵거리면서 살았지. 우리 아들은 그놈 회사로 이직까지 했어. 근데 그놈이 알고 보니 자기 사업 파트너나 고객들한테 주식으로 돈을 불려준다면서 투자금을 받고 다녔던 거야. 처음엔 제법 돈도 불려주고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그놈의 모든 행각이 다 드러나 버렸네.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동안 조금씩 고객들 돈을 횡령했던 그놈이 어떻게든 돌려막으려고 계속해서 고객들한테 돈을 뜯다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액수가 커지니까 우리한테까지 손을 벌렸어. 곧 갚겠다면서 당시 우리 딸이 사줬던 우리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의사라서 대출이 잘 나오던 우리 딸 명의로 자기가 해준 병원을 담보까지 해서 대출을 몇 번이나 받았지. 사업 자금 때문에 필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객들한테 돈으로 장난질한 걸 들켜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던 거야. 우린 다 알게 되고 나서도 어떻게든 일단 그놈부터 살리려고 그 돈을 내어줬어. 근데 그놈이 우리한테까지 사기를 쳤던 거야. 그놈은 그 돈을 전부 가지고 합의금으로 내지도 않고 날라버렸어. 대표가 도망가니
회사는 쑥대밭이 돼버렸지. 그 뒤로 그놈을 잡으려고 경찰이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결국 여태까지 찾지도 못했네. 게다가 그 사기 행각이 알고 보니 그 회사를 다니던 우리 아들놈까지 연루되어 있던 거야. 졸지에 모든 일을 뒤집어 쓴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랑 다른 병원도 팔고 집도 다 팔아서 합의금을 마련했네. 물론 대출금을 갚으니 남은 돈은 택도 없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그 덕에 우리 아들은 감형을 받고 2년만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었지. 그럼 집도 병원도 다 날리고 아니 강연이가 교도소까지 다녀왔다고요? 그럼 지금 그 둘은 뭐하고 두 분만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에휴, 다른 병원의 페이닥터로 딸이 다시 취직을 하긴 했는데 좁은 원룸 월세에 셋이 살다 보니 다들 신경이 날카로워졌어. 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다가 음주 수술을 한 게 적발돼서 병원에서도 잘렸네. 다행히 환자에게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으니까. 근데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된 영애는 정신 못 차리고 음주운전을 하다 무려 3번이나 적발이 됐어. 겨우 강연히 그놈이 출소했나 싶었더니 이젠 영애가 1년 반 동안 교도소에 들어간 거야. 글쎄, 잘났다고 자랑하던 두 자식이 전부 범죄자 신세가 됐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네. 강연인 우리와 잠시 살긴 했지만 우리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 거라며 우리와 인연을 끊고 떠나버렸네.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 지방에서 배달음식 기사로 근근히 살고 있다더구만.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그놈은 거기에서도 자취를 감췄어. 왜 그게 두 분 탓이에요? 그게 내가 말할게요, 여보. 아휴, 미안하네, 강서방. 우리가 자네한테 참 면목이 없어. 사실 지인들을 통해서 그 몹쓸 놈을 영애에게 소개시켜 준 게 바로 우리였네. 네? 그럼 결국 두 분이 정말로 저를 이혼시켰다는 말이네요. 그래, 미안하네. 덕분에 자네에게 큰 상처를 준 벌을 우리가 이렇게 톡톡히 받고 있네. 아들이 떠난 후 충격으로 우리 양반은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어. 그리고 난 원래 있던 당뇨가 심해지며 지금 다리 한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지. 딸은 그 뒤 출소해서 다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선 음주 수술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많았던 우리 딸을 받아주지 않았어. 결국 우리 딸 또한 자기 동생처럼 자기 인생을 말아먹은 우리를 탓하고 욕까지 하면서 떠나버렸네. 그러더니 나중에 돈 좀 있냐면서 우리한테 전화를 딱 한 번 걸었는데 외딴 지방에서 겨우 일자리를 구해 의사로 일하다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손이 떨려서 잘리게 됐대. 에휴, 맨날 술 냄새 풍기며 손을 덜덜 떠는 애를 어느 병원에서 의사로 받아주겠는가. 결국 의사 인생이 끝나고 딸은 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식당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훔치다가 걸려서 돈을 물어주게 생겼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 왔던 거야. 근데 우리 남편도 몸이 엉망이 돼서 더 이상 막노동도 못 나가는 상황에 돈이 어디 있겠나. 돈이 없다고 하니 쌍욕을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 그때도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어. 그 뒤론 우리 전화를 차단했는지 받지 않았네. 그렇게 딸까지 연락을 끊긴 지 벌써 2년이 넘었어. 나랑 내 아내는 폐지를 주우며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방에서 지내면서 이런 무료 급식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라면하고 쌀을 받아서 근근히 살고 있네. 강서방,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위하던 사이가 누구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자네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그런 자네를 내친 우리에게 천벌이 내려진 게야. 우리 손으로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썩을 놈을 집안에 들인 걸세. 강서방,
우리가 너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늦었지만 자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네. 아직도 우리 집엔 자네가 사다 줬던 내 안마기가 남아있다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과거를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네. 정말 미안하네, 강서방. 어리석었던 우릴 용서해주게. 그러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썼어야죠. 온 마음을 다해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한 절 왜 그렇게 버리셨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그렇지. 그때 제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요? 됐고요. 당신들은 더 이상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더 이상 두 분 사이가 아니듯 두 분도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저한테 용서 비셔도 두 분께 간쓸게 다 퍼드렸던 전 이제 없어요. 사정은 안타깝지만 감사함을 모르는 두 분을 저는 더 이상 돕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던 간에, 아니, 이 무료 급식을 두 분께 드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라도 감사함을 절대 잊지 말고 사세요. 눈앞의 탐욕 때문에 고마움을 잊고 인간된 도리를 저버렸던 두 분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 전 앞으로 이 봉사는 더 이상 안 나올 테니 괜히 여기 와서 저 찾지 마세요. 갈게요. 미안하네, 강서방. 부디 자네라도 몸 건강히 잘 살게. 애써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서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툭 하고 한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벌개진 채 돌아온 제게 아내는 가만히 지갑을 열어 30만 원을 쥐어주더군요. 이게 뭐야?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여보, 저 사람들이 바로 당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던 당사자들이죠? 하지만 지금 당신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저들은 그저 힘없는 노인이잖아요. 젊은 당신이 조금 더 용기 내서 용서해 주세요. 이 돈 저분들께 가져다 드려요. 그리고 이걸로 저 사람들과 영원히 작별해요. 과거 당신의 상처와도요.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아내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의 한 달치 월세에 달하는 그 돈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아내의 말처럼 저는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과거와 작별을 하게 되었어요. 보태 쓰세요. 비록 과거의 두 분은 제게 못된 짓을 하셨지만 그 덕에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과 새 아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건 당신들이 아니라 아내를 만나게 해준 세상에 대한 작은 감사함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두 분도 제발 앞으로는 사람된 도리를 절대 잊지 말고 사세요. 가보겠습니다. 고맙네, 강서방. 이 은혜 우린 절대로 잊지 않겠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하더군요. 그날 봉사를 마친 후 아내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곤 훌륭하고 장하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죠. 저를 비참하게 버린 전 처가 식구들은 그처럼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 채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 아내와 전 처남의 근황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들은 점점 세상의 기억에서 잊혀가고 있었죠. 그게 바로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봉사는 나갈지언정 무료 급식 봉사만큼은 나가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원망이 사라진 지금 저는 부디 전 처가 식구들과 전 아내가 더 이상의 불행을 겪지 않고 이제라도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아내의 말처럼 저는 그들에게 돈을 주며 진정으로 과거의 상처와 작별할 수 있었어요. 분명 일상엔 변함이 없건만 제 마음은 전과 다르게 깃털처럼 가벼운 기분입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된 것도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진 것도 모두 현명한 제 아내 덕분이에요. 저는 저를 사람처럼 살게 해준 귀인인 지금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고 앞으로 지금의 장인 장모님께도 최선을 다해 효도하며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디 지금 9살인 우리 아들이 미련한 저보다 현명한 아내를 많이 닮으며 자라주길 바라고 있죠. 여러분, 감사는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인간의 성품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그러니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듣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마움 따윈 아무렇게나 버려버린 전 처가 식구들과 전 아내처럼 악의 길을 걷다 몰락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감사함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곁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오가는 감사 속에 세상이 봄처럼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